비단결의 내부는 마치 바깥의 분주한 삼청동과는 다른 별개의 시간 축 속에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한지 창호 사이로 스며든 아침, 햇살이 나무 시렁에 걸린 고운 명주 필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새 비단 내음, 오래된 소나무 향, 그리고 은은한 약초 차 향기가 어우러져 공간은 고즈넉하고도 기품이 넘쳤습니다. 그 공간의 중심에 한수연이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29이지만 그녀의 손길에서는 이미 노련한 장인의 솜씨가 묻어났어요. 길고 검은 머리는 소박한 비취 비녀로 단정하게 쪽을 졌습니다. 그녀는 나무 평상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호수 빛 저고리 위에 한 땀 한 땀 술을 놓는데 온 정신을 집중하고 있었죠. 옆에 놓인 은장도는 주인처럼 날카롭게 그리고 조용히 빛났습니다. 말이 없는 수연은 자신의 혼을 한 올 한 올의 옷감과 자수에 담아냈습니다. 그녀에게 한복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입는 사람의 이야기와 만드는 이의 유산을 품은 하나의 생명이었으니까요. 비단결을 세운 전설적인 장인이었던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 수연은 공방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유산은 자부심인 동시에 가슴 시린 고독이기도 했어요. 때로는 깊은 밤, 텅 빈 공방에 홀로 앉아 할머니의 미완성 옷감을 어루만지며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끔찍한 사고로 부모님을 일찍 여인 그녀에게 외할머니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이제 그 세상은 이 공방 안에만 남아있었죠. 이곳이 바로 그녀의 가족이자 기억이자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이었습니다. 가업에 대한 자부심은 수연의 혈관 속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량 생산을 위한 상업화 제안이나 협업 요청을 모두 거절했어요. 비단결은 오직 그 가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을 위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수제 한복만을 만들었죠. 그녀가 갈망한 것은 돈이나 명성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통의 불씨를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이해와 공감, 그리고 마음속에 거대한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따뜻한 어깨였습니다. 늦가을의 어느 저녁, 수연은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문화 갈라 디너, 한국 유산의 밤에 참석했습니다. 소란스러운 자리를 좋아하진 않았지만 외할머니께서 생전에 큰 애정을 쏟으셨던 전통 장인들을 기리는 행사였기 때문이죠. 그녀는 화려한 꽃들 사이에서 조용히 피어난 들꽃처럼 소박하지만 디테일 하나하나가 섬세하게 살아있는 남색 한복을 골라 입었습니다. 전시된 도자기들을 감상하던 중 수연의 눈에 한쪽 구석에서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는 품위 있게 차려입은 한 노부인이 들어왔습니다. 부인은 애써 태어난 척 가슴 앞을 손으로 살짝 가리고 있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어깨가 그녀의 불안함을 드러내고 있었죠. 전문가인 수연의 눈에는 즉시 보였습니다. 저고리에 달린 진주단추 하나의 실이 거의 끊어져 조금만 크게 움직이면 떨어져 나가 민망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 뻔했죠. 한국의 모든 명사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그것은 실로 난감한 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수연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끌지 않게 몸을 낮추며 딱 들릴 만큼의 목소리로 속삭였죠. 저 사모님, 저는 한복공방 비단결의 한수연이라고 합니다. 잠시 도와드려도 괜찮을까요? 노부인은 놀라 젊은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수연의 눈빛은 진실했고 목소리에는 호기심이나 비웃음 대신 존중이 가득했습니다. 부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은 재빨리 그녀를 인적이 드문 복도로 안내하여 다른 이들의 시선으로부터 가려주었습니다. 늘 지니고 다니던 작은 비단 주머니에서 전문가용 실과 바늘을 꺼내든 그녀의 손이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채 1분도 되지 않아 진주단추는 아무런 흔적도 없이 단단하고 깔끔하게 제자리에 달렸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수연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파티를 즐기셔도 좋습니다. 노부인은 깊은 감사의 눈빛으로 젊은 아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히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을 넘어 그녀의 섬세함과 따뜻한 마음에 감동한 것이었죠. 부인은 수연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손재주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참 곱구려. 수연은 그저 미소와 함께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더 이상의 대화를 시도하거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녀에게 그것은 한복과 그 옷을 입은 사람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된 당연한 행동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비단결의 나무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은 키 큰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잘생기고 지적인 얼굴에 눈빛에서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인 한수연 씨를 뵐 수 있을까요? 작업대에서 고개를 든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접니다만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남자는 공방 안의 공기를 환하게 만드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진우라고 합니다. 며칠 전 신라호텔 파티에서 도움을 주셨던 분이 저희 할머니십니다. 할머니께서 수연 씨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할머니를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러 왔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순백의 호접난 화분을 건넸습니다.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았던 수연은 조금 당황했죠. 아닙니다. 별일 아니었습니다. 진우는 바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그것과는 다르게 공방 구석구석을 깊이 있게 훑었습니다. 이내 그의 시선이 저녁 노을 빛으로 물들인 한 필의 비단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건 계량색동 기법이군요. 주황색에서 옅은 보라색으로 번져가는 색의 조화가 정말 대담하면서도 놀랍도록 자연스럽습니다. 온도와 시간을 아주 정밀하게 조절해야만 가능한 일일 텐데요. 수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건조해 보이기만 하는 금융업계 사람이, 그것도 젊은 남자가 염색 기법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그녀 작품의 핵심을 꿰뚫어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수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진우는 그녀의 놀라움을 눈치채지 못한 듯 걸음을 옮기며 봉황자수의 세밀함에 대해, 심지어 업계 사람들도 잘 모르는 희귀한 견직물의 직조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예술에 대해, 유산에 대해, 그리고 점점 사라져가는 가치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 말했습니다. 슈퍼카나 명품 시계를 자랑하던 부류의 남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에게서는 지적인 깊이와 세련미, 그리고 진정한 공감 능력이 느껴졌습니다. 그 운명적인 만남은 수연의 인생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진우는 달콤한 디저트 상자를 들고 혹은 고미술 서적 몇 권을 들고 공방을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고공을 함께 거닐고 조용한 찻집에 몇 시간이고 앉아 세상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죠. 진우는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 공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장인으로서의 고민까지 그녀의 모든 이야기를 끈기 있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존중받고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그토록 갈망했던 가족의 온기가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외로운 심장을 둘러싸고 있던 얼음벽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오랜 외로움을 보상하기 위해 하늘이 내려준 완벽한 운명의 상대가 바로 이진우라고 믿으며 맑고 뜨거운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희망이 실은 가장 잔인한 비극의 서막이었음을 그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진우의 사랑은 가뭄 끝에 내리는 여름 소나기처럼 수연의 메마른 마음을 촉촉이 적셔주었어요. 그는 그녀를 클래식 음악회에 데려갔고 수연은 그곳에서 눈을 감고 아름다운 선율의 몸을 맡겼습니다. 그는 현대미술관에도 함께 가 그녀가 한 번도 이해하지 못했던 추상적인 작품들의 의미를 다정하게 설명해 주었죠. 그들의 사랑은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두 영혼의 교감을 통해 깊고 섬세하게 쌓아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진우는 낭만적인 한강의 야경 아래에서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수연의 손가락에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는 그녀가 늘 꿈꿔왔던 완벽한 가족, 행복한 미래에 대한 약속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가족과 정식으로 만나는 날이 왔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강남 최고의 한정식집으로 섬세한 자수가 놓인 병풍으로 공간이 나뉜 격조 높은 방이었습니다. 수연은 이 특별한 날을 위해 일주일 내내 직접 새로운 한복을 지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부드러운 분홍빛에 옷깃에는 정성껏 수놓은 하얀 매화 무늬를 더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의 어머니께 최고의 존중을 표하고 싶었죠. 최경희 여사는 수연의 상상 그대로,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유명 디자이너의 옷을 걸치고 머리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완벽하게 올렸으며 과시적이지 않으면서도 기품이 넘치는 진주 장신구를 착용하고 있었죠. 그녀는 세련된 미적 감각을 지녔고 언뜻 보기에 그 미소는 따뜻하고 인자해 보였습니다. 최 여사는 수연의 손을 잡으며 전문가적인 시선으로 그녀가 입은 한복을 훑어보았습니다. 수연 양,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우리 진우가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하더구나. 이 한복, 정말 예술 작품이네. 바느질 한 땀 한 땀, 색의 조화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과연 비단결의 후계자답구나. 칭찬의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어요. 최 여사는 전통 문화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고 진심 어린 흥미를 보이며 수연에게 바느질 기법이나 공방의 역사에 대해 물었습니다. 수연은 마치 평생의 지기를 만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최 여사는 은수저를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수연 양과 수연 양이 하는 일을 진심으로 존경한단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죠. 하지만 한편으론 아쉬워. 진정한 예술이 오늘날 크게 성장하긴 어려우니까. 마치 귀한 꽃처럼 아름답지만 너무나 연약하지. 그녀는 수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돌연 계산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제대로 된 투자만 있다면 비단결 이 삼청동의 작은 공방을 넘어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수연의 입가에 머물던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최 여사의 말은 달콤하게 포장되어 있었지만 장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찌르는 작은 바늘 같았어요. 그녀는 열정과 할머니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지 돈 버는 기계로 만들고 싶진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비단결의 가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는 특별함과 각 작품에 담긴 정성에 있다고 믿습니다. 상업화는 그 영혼을 잃게 할까 두렵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것을 느낀 진우가 수연의 어깨에 안심시키듯 손을 얹으며 다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러다 수연 씨 겁먹겠어요. 이 사람은 진짜 예술가라고요. 엄마는 그냥 우리 미래를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지? 그치 자기야? 그가 수연을 향해 윙크했습니다. 수연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너무 예민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될 사람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뿐이니 당연한 일이라고요. 그들의 관계는 빠르게 진전되었고 양가는 결혼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이씨 가문의 저택에서 열린 또 다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최 여사는 수연의 마음에 더 큰 불안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최 여사는 우연히 한 파트너 그룹 아들의 결혼식을 언급했습니다. 듣자 하니 사돈댁에서 사위에게 한정판 슈퍼카를 선물했다더구나. 신랑 측에서는 신부에게 한남더일 펜트하우스를 결혼 선물로 주었다고 하고 요즘 세상이 참 옛날과 다르지만 아이들이 단단하게 시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 무심코 던진 듯한 이야기였지만 수연은 보이지 않는 압박감에 짓눌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윽고 최 여사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그녀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비교하자는 뜻은 아니야 수연아. 그냥 궁금해서. 요즘 공방 경영은 괜찮니? 큰 계약은 꾸준히 있고 법적으로 공방과 부지 전체가 네 단독 명의로 상속된 건 맞지? 그녀는 자신의 과도한 호기심을 감추려는 듯 즉시 덧붙였습니다. 그냥 너희 둘이 재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지 알아보려고 묻는 거야. 이제 한 가족이잖니. 이번만큼은 수연은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신성한 유산이 마치 상품처럼 평가받고 감 매겨지는 기분이었죠. 그날 밤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녀는 진우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빠, 어머님께서 공방의 재정적인 문제에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진우는 참을성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걱정이 많으셔서 그래. 자기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우린 곧 한 가족이 될 거고 자기 재산이 내 재산이고 내 재산이 자기 재산이지. 엄마는 단지 우리가 최고의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뿐이야. 피곤하게 왜 그렇게 깊이 생각해? 그의 말에 수연은 자신이 속 좁고 이기적이며 의심 많은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는 데 익숙해져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탓하며 그의 말을 믿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심리적 타격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최 여사는 수연을 찻집으로 따로 불러냈습니다. 다정한 안부를 물은 뒤 그녀는 한 가지 요구를 꺼내놓았습니다. 수연아, 결혼식 때 나는 내 미래 며느리가 직접 디자인한 한복을 입고 싶구나. 그게 내게는 가장 큰 자랑이 될 거야. 수연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네, 어머님. 물론이죠. 제게는 큰 영광입니다. 최 여사는 만족스럽게 미소 짓고는 조건을 내걸듯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조건이 하나 있단다. 그 한복은
조선시대 왕후들만 입었다는 자해비단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 거의 명맥이 끊긴 비단이라는 건 알지만 너의 재능과 인맥이라면 해낼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수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해비단은 단순히 명맥이 끊긴 것이 아니라 그 수제 직조와 염색 과정에 오늘날 시골에 나이 든 장인 한두 명만이 기억하는 고대의 기술과 재료를 필요로 했습니다. 한복 한 벌을 만들 만큼의 원단을 얻으려면 막대한 자금과 수개월간의 탐색, 그리고 간청이 필요했죠. 이것은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험이자 기선제압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그녀의 능력, 헌신, 그리고 재력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똑똑히 알면서도 장인으로서의 자존심과 시댁에 인정받고 싶은 열망이 수연으로 하여금 거절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불가능한 임무에 뛰어들었습니다. 기진맥진했습니다. 공방의 모든 중요 계약을 미뤄두고 할머니가 남겨주신 소중한 예금을 사용해야 했으며 직조장인을 만나기 위해 먼 산골까지 찾아다녔습니다. 원본과 가장 가까운 색을 복원하기 위해 밤을 새워 고문서를 연구하기도 했죠. 진우는 그저 엄마가 기뻐하실 테니 힘내라는 공허한 격려를 던질 뿐 그녀가 겪는 고통과 피로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거의 2달간의 사투 끝에 최종 디자인 스케치가 완성되었고 귀한 첫 비단 필이 공방으로 도착했습니다. 수연은 지쳤지만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스케치를 들고 최 여사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씨 가문으로 향했습니다. 늦은 오후 그녀가 저택에 도착했을 때 가사 도우미는 최 여사가 서재에서 통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거실에서 기다리라는 안내를 받았죠. 복도를 지나갈 때 살짝 덜 닫힌 서재 문틈으로 최 여사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평소의 부드러움과는 전혀 다른 날카롭고 계산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아요. 삼청동 부지 감정평가 바로 진행하세요. 최고 시세로 받아야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상세 보고서 보내주시고요. 잠깐의 침묵, 걱정 마세요. 최 여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이어졌습니다. 일만 끝나면 바로 저당 해제 진행할 수 있으니까 모든 건 계획대로입니다. 수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삼청동? 저당 해제? 그건 바로 자신의 공방 주소였습니다. 설마 바로 그때 최 여사가 몸을 돌리다 문 앞에 얼어붙은 듯 서 있는 수연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바로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전화에 대고 서둘러 말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통화하죠.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밖으로 나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수연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 수연이 왔구나? 왜 들어오지 않고 거기 서 있니? 어머님, 방금 제가 들은 게... 수연은 머릿속에 아찔의 말을 더듬었습니다. 최 여사는 자연스럽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내 전화 이야기 말이니? 오랜 친구가 삼청동에 있는 집을 팔려고 하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도와주는 중이었단다. 어른들 일이니 신경 쓰지 마렴.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수연의 직감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진우가 위층에서 내려오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공기를 감지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수연 씨? 최 여사는 괴로운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수연이가 우연히 엄마 통화 내용을 들었는데 사업 이야기다 보니 괜히 오해를 하는 모양이구나. 진우는 걱정이 아닌 약간의 책망이 섞인 눈으로 수연을 쳐다봤습니다. 자기 또 그런다. 왜 엄마 통화를 엿들어? 그냥 친구 도와주시는 거라잖아. 자기가 그렇게 넘겨짚으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또다시 진우는 엄마의 편에 섰습니다. 또다시 그는 그녀를 의심 많고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말이 더 이상 그녀를 안심시키지 못했습니다. 삼청동 부지와 저당 해제라는 단어를 내뱉던 최 여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곧 결혼할 남자와 곧 시어머니가 될 여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완벽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수연의 눈에는 그 미소가 섬뜩할 정도로 낯설고 두려워 보였습니다. 그녀의 분홍빛 세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작은 균열이었지만 그 너머에 도사리고 있는 어두운 진실을 엿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날 진우의 눈빛에서 느껴졌던 냉기와 최 여사의 어색한 변명은 수연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가시가 되어 밝혔습니다.
이어지는 며칠 동안 그녀는 끔찍한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 스스로를 설득하며 의심을 떨쳐내려 했었어요. 그녀의 거리감을 눈치챈 듯 진우는 그 어느 때보다 다정하고 세심하게 굴었습니다. 그가 공방으로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오고 긴 하루 일과에 지친 그녀의 어깨를 주무르며 다시는 그 어떤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될 행복한 미래를 맹세할 때마다 그의 부드러움은 마치 마취제처럼 그녀의 비명 지르는 직감을 서서히 마비시켰습니다. 수연은 다시 한번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가족을 이토록 갈망하는 자신이 근거 없는 의심으로 일생일대의 행복을 망쳐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 찾아왔습니다. 수연아, 어느 날 아침 최 여사가 온기 가득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안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단다. 안동에 있는 종갓집에 내려갈 거야. 나와 진우 아버지가 아주 중대한 의식을 거행하기로 결정했거든. 바로 미래의 종갓집 맏며느리에게 가보를 물려주는 의식 말이다. 수연의 귀가 멍해졌습니다. 종갓집, 가보, 맏며느리. 한 단어 한 단어가 성스러운 종소리처럼 울리며 그녀 영혼의 가장 깊은 갈망을 정통으로 때렸습니다. 부모님도 기댈 뿌리도 없는 그녀에게 한 유서 깊은 가문의 일원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사랑 그 이상의 은혜이자 꿈이었습니다. 마음속 모든 의심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집안이 조상들의 위패 앞에서 이토록 장엄하고 신성한 의식을 치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온 마음을 다해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충성과 순결을 상징하는 맑은 비취색 한복을 제 손으로 짓느라 이틀 밤을 꼬박 세웠죠. 서울에서 안동으로 향하는 긴 시간 동안 진우의 고급스러운 차에 앉아 그녀는 그 순간을 상상했습니다. 고개를 숙여 오래된 비녀나 옷가락재 같은 가보를 물려받고 마침내 이 시가문의 일원이 되는 순간을요. 그 순간이 그녀 인생의 모든 상처를 꿰매고 모든 공허함을 채워주리라 믿었습니다. 이 시가문의 고택은 오래된 소나무 숲 뒤에 숨어 묵직하고 고풍스러운 아름다움을 뽐냈습니다. 공기는 맑고 고요했죠. 높은 나무 대문을 지나며 수연은 시간과 전통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마당의 장독대부터 세월의 흐름에 짙어진 기둥까지 모든 것이 엄숙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짙은 색의 장중한 한복을 입은 최 여사가 인자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오느라 고생 많았다. 어서 들어오렴. 조상님들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들은 수연을 사당으로 이끌었습니다. 내부는 숨막힐 듯 장엄했고 백단향과 침향이 뒤섞여 신성한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높은 제단 위에는 오칠과 금박으로 단장된 이씨 가문 조상들의 위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연은 비단 방석 위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긴장과 감동으로 심장이 세차게 뛰었죠. 그녀는 효심 깊은 며느리가 되겠다는 맹세를 담아 정성껏 3번 절을 올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최 여사와 진우가 그녀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진우의 아버지는 근엄한 표정으로 뒷짐을 진 채 말없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죠. 한수연, 최 여사의 목소리가 장중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씨 가문 조상님들의 영혼 앞에서 너를 우리 가문의 일원으로 맞이하는 중대한 의식을 거행하고자 한다. 수연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가 옆에 놓인 비단함에서 꺼낸 것은 귀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물건, 이 신성한 공간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모독인 물건이었습니다. 그것은 누렇게 변색된 낡은 빈문서였습니다. 가죽 표지는 달아해졌고 안의 종이는 세월에 바스러질 듯 발해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그 문서를 수연 앞에 마룻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수연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온기가 없었죠. 오직 사냥꾼의 차가운 냉기만이 번뜩였습니다. 한 집안 식구가 되기 전에 서로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집안은 곧 파산할 지경이야. 한마디 한마디가 거대한 망치가 되어 수연의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파산? 그리고 이 결혼은 그녀는 석상처럼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는 진우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가문의 명예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최 여사는 빈문서를 수연 쪽으로 밀었습니다. 네게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야.
혼인신고를 마치자마자 비단결 공방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서류에 서명만 해주면 된다. 삼청동 땅의 가치라면 우리 회사를 살리기에 충분하니까. 수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당의 신성한 공기는 숨막히는 질식감으로 변했고 코를 찌르던 침향은 이제 역겨운 사기의 냄새로 느껴졌습니다. 사랑, 존중, 가족에 대한 약속,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할머니의 유산을 노리고 정교하게 짜인 연극이었습니다. 그녀는 이곳 조상들의 위패 앞으로 끌려와 모욕당하고 자신의 가장 신성한 것을 그들의 탐욕을 위한 제물로 바치도록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뜨겁고 쓰디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자 진우를 올려다보며 해명을, 부정을,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인간성을 갈구했습니다. 진우 씨, 당신. 하지만 이진우는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끝장내는 한마디를 모기만 한 목소리로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우리 가족 좀 도와줘. 그의 공모는 그의 어머니가 꾸민 계략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그것은 피 흘리는 그녀의 심장에 밝히는 마지막 비수였습니다. 싫어요. 수연은 흐느낌에 섞인 목소리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로. 그건 할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전부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녀의 저항에 최 여사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이제 그 미소에는 일말의 가식도 없이 벌거벗은 아기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았지. 그녀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가씨, 당신에겐 거부할 권리가 없어. 그녀는 천천히 빈 문서를 펼쳤습니다. 옷가락질을 낀 손가락이 낡은 종이 위를 스치다 빛바랜 잉크 자국이 남은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그 페이지를 수연 쪽으로 돌렸습니다. 똑똑히 읽어보렴. 네 외할아버지의 필체다. 눈물의 시야가 흐려졌지만 수연은 낡은 편지들에서 보았던 익숙한 필체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틀림없는 외할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번진 붉은 인형이 찍혀 있었죠. 그것은 수십 년 전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진우의 할아버지에게 빌린 차용 증서였습니다. 오래전 최 여사의 목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무미건조하게 울렸습니다. 내 외할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내 시아버님께 도움을 청했지. 우리 집안이 그를 걷어준 거야. 이 빚, 법적인 시효는 지났을지 몰라도 가문의 도리와 명예로서는 여전히 남아있는 빚이다. 그녀는 몸을 숙여 수연의 귓가에 바싹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속삭임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알겠니, 한수연? 이건 부탁이 아니야. 이건 네가 우리에게 진 명예의 빚을 갚는 거다. 이 마지막 일격은 재산을 넘어선 공격이었습니다. 그것은 수연이 평생 가장 소중히 여겨온 것, 그녀 삶의 이유였던 자부심과 가문의 명예를 정조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공방을 빼앗는 것을 넘어 그녀의 존엄성마저 빼앗고 신의 없는 자의 후손, 빚쟁이의 손녀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퇴양난의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할머니의 유산을 잃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가문이라는 오명을 쓰거나 수연은 차가운 마룻바닥 위로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텅 빈 얼음 같은 공허함이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사랑은 죽었고 믿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그들의 발밑에서 그녀가 가장 신성하다고 믿었던 바로 이곳에서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사당의 정적 속에는 오직 최 여사의 의기양양한 숨소리와 배신자 이진우의 소름 끼치는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수연의 마지막 눈물방울이 마른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과 함께 그녀 안의 연약함과 순수함도 영원히 죽어버렸습니다. 안동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은 죽음 같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고통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응축되고 얼어붙어 차갑고 날카로운 얼음덩이가 되어 그녀의 가슴에 박혔을 뿐이죠.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영혼 없는 눈으로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정하고 내성적이던 한수연은 그 더럽혀진 사당 안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차 안에 앉아있는 것은 배신의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난 전혀 다른 존재였습니다. 옆자리에 이진우는 가끔씩 그녀를 힐끗거리며
어떤 신호라도 찾아내려 애썼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울부짖는 폭풍보다 더 무서웠죠. 그가 헛기침을 하며 무언가 말을 꺼내려 했습니다. 아마도 또 다른 상투적인 사과나 자신의 비열한 행동에 대한 변명이겠지요. 수연아,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감정이라곤 한치도 섞이지 않은 쇠가 부딪히는 듯한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운전이나 해요. 그 한마디에 진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신이 알던 보호가 필요했던 연약한 여자는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죠. 비단결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그가 문을 열어줄 필요도 없이 차에서 내렸고 작별 인사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녀는 등 뒤로 나무 문을 쾅 닫으며 자신의 세계와 그의 더러움을 단절시켰습니다. 공방은 여전히 고요하고 기품이 있었지만 오늘 밤 이곳은 더 이상 평온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위한 총사령부가 되었죠. 수연은 탈의실의 대형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응시했어요. 한때 순수한 사랑과 믿음을 담고 있던 맑은 눈동자는 이제 비단을 자르는 가위날처럼 깊고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웃음은 차가운 결단력으로 바뀌어 있었죠.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집행하는 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파혼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쉬운 승리를 안겨줄 테니까요. 명예와 돈을 구하기 위해 결혼식을 이용하고 싶다고? 좋아요. 그녀는 그들이 스스로를 빛내기 위해 공들여 만든 바로 그 무대를 그들의 모든 것을 묻어버릴 무덤으로 만들어줄 것이었습니다. 계획이 머릿속에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 그녀는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사당에서의 그 끔찍했던 순간, 최 여사가 빈 문서를 던졌을 때 옷 주머니 속에서 떨리던 손이 무의식적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파렴치한 대화 전체, 강압적인 말투, 진우의 비겁한 동조, 명예의 빛을 언급하던 최 여사의 의기양양한 목소리까지. 그 녹음 파일이 바로 첫 번째 총알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 그녀는 외할아버지의 빚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최 여사가 들려준 거두어 주었다는 이야기를 믿지 않았죠. 그 늙은 여우 같은 여자가 이득 없이 움직일 리 없었습니다. 수연은 할머니의 낡은 일기장을 뒤지고 그 시절을 기억하는 원로 장인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국립도서관에서 밤을 새워 수십 년 전에 누렇게 바랜 신문들을 뒤지며 당시 이씨 가문의 회사와 관련된 기사를 샅샅이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찾아냈습니다. 한 개가 아니라 신문 한 구석에서 잊혀졌던 여러 건의 기사들을요. 서울의 수많은 공예가 집안을 파산으로 몰고 갔던 악덕 사채 스캔들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교묘한 수법으로 장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살인적인 이자율의 빈문서에 서명하게 한 뒤 공방과 땅을 빼앗은 주범, 바로 이진우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녀의 외할아버지는 수많은 피해자 중 한 명일 뿐이었죠. 이씨 가문은 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남의 고통을 먹고 사는 독수리 떼였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무대를 세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평소에 다정한 목소리로 진우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생각해봤어요. 그날 제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해서 미안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우린 한 가족이고 저도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죠. 진우와 최 여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냥감이 덫에 걸렸다고 생각했죠. 그들이 길들였다고 믿었던 어린 양이 사실은 가장 부드러운 털가죽을 뒤집어 쓴 늑대라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수연은 놀라울 정도의 열의를 보이며 약혼식 준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서울 최고급 호텔에서 성대한 약혼식을 열자고 제안했죠. 가문의 명예가 위태로운 지금, 재계와 언론에 이씨 가문이 여전히 건재하며 저처럼 유능한 며느리까지 얻었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그녀의 말에 최 여사는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모든 주요 사업 파트너들과 채권 은행들이 참석하는 공개적인 파티는 여론을 잠재울 최고의 방법이었으니까요. 장소는 롯데호텔의 화려한 크리스탈 볼룸으로 정해졌습니다. 시간은 모든 행사의 황금 시간대인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수연은 상류층 약혼식에 빠질 수 없는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기념 영상 제작을 자청했습니다. 그녀는 진우에게 말했죠. 오빠와 모든 분들께 드릴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게 해줘요. 제가 직접 만들 거예요.
새로운 가족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선물이에요. 승리감에 도취된 진우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기쁘게 허락했습니다. 이후 며칠간 수연은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낮에는 완벽한 예비 며느리가 되어 최 여사와 메뉴를 고르고 초대장을 보내며 미래에 대해 미소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비단결의 정적 속에서 그녀는 전사로 돌아왔습니다.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그녀는 자신의 영상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편집했습니다. 그것은 사랑 이야기가 담긴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고발장이었습니다. 영상은 비단결의 그림 같은 풍경과 비단필, 그리고 할머니의 손길을 보여주며 시작됐습니다. 유산에 대해, 이곳에 대한 사랑에 대해, 그리고 명예라는 두 글자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는 수연 자신의 따뜻하고 감동적인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죠. 장면 전환, 화면이 암전됩니다. 그리고 사당에서 녹음된 파일이 한 글자도 빠짐없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최 여사의 파렴치한 목소리, 진우의 비겁한 목소리가 한국어와 영어 자막과 함께 공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클라이맥스, 낡은 빈문서가 클로즈업되어 나타나고 곧이어 수연이 찾아낸 수많은 신문 기사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이씨 가문의 악덕 사체 행각을 고발하는 기사 제목들이 선명한 붉은색 밑줄과 함께 확대되었습니다. 그녀는 무기를 완성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약혼식 전날 밤, 수연은 공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 여사를 위한 자해비단 한복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한복에 마지막 바느질을 하고 있었죠. 깊은 밤의 칠흑 같은 검은색 바탕에 옷고름과 소매 끝에는 금실과 붉은 실로 불사조 한 마리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마치 잿더미 속에서 부활하는 듯 화려하고도 오만한 모습이었죠. 그것은 신부의 예복이 아니었습니다. 여왕의 전투복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확고했습니다. 한수연은 심판을 내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롯데호텔의 크리스탈 볼룸은 샹들리의 눈부신 빛아래 화려하게 반짝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상류층 인사들이 모두 모인 듯 명품 드레스와 최고급 슈트가 감미로운 음악과 샴페인잔 부딪히는 소리 사이를 우아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관심의 중심에는 최경희 여사와 이진우가 있었죠. 비추색 비단 한복을 차려입은 최 여사는 사업 파트너와 채권자들의 축하 인사를 받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순종적인 약혼녀의 손을 잡고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서 있었죠. 그는 제 곁에 선 여자의 눈빛과 미소에 어떤 공허함이 서려 있는지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연회장의 정문이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한수연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그녀는 최 여사가 골라주었던 분홍색 한복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제 손으로 완성한 칠흑 같은 전투복을 입고 있었죠. 깊고 어두운 비단 위로 금실과 붉은 실로 수놓인 불사조는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았습니다. 그 오만한 날개는 권위와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죠. 머리는 높이 올려 가녀린 목선을 드러냈고 깊은 눈매와 붉은 입술을 강조한 메이크업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걷는 것이 아니라 미끄러지듯 나아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단단하고 자신감 넘쳤으며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기품에 연회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최경희와 이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수연의 모습은 그들의 예상을 완벽하게 벗어났습니다. 위험하고 통제 불가능한 무언가가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어쩔 줄 몰라 하는 사회자가 있는 무대를 향해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에서 부드럽게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연회장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뒤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의 떨림도 없이 맑고 단단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조금의 서가 저는 비단결의 장인 한수연입니다. 오늘 저의 중대한 날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진우와 최 여사를 돌아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가 직접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저희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요. 불안했지만 진우와 최 여사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수연이 반항적이라도 이런 자리에서 선을 넘는 짓은 하지 못할 것이라 믿었죠. 연회장의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무대 뒤의 대형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계획대로 비단결의 아름다운 풍경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고운 비단필, 장인의 분주한 손길, 그리고 낡은 사진 속 할머니의 인자한 미소, 땀과 눈물, 그리고 명예로 만들어진 유산에 대해 이야기하는 수연의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내레이션이 울려 퍼졌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감탄과 존경으로 숙연해졌죠. 최 여사는 이 완벽한 서막에 만족하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2부. 갑자기 화면이 암전되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1초의 침묵 후 최 여사의 날카롭고 파렴치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터져나왔습니다. 사실 우리 집안은 곧 파산할 지경이야. 이 결혼은 유일한 희망이다. 비단결 공방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서류에 서명만 해주면 돼. 이어서 진우의 비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우리 가족 좀 도와줘. 연회장은 경악에 찬 수군거림으로 폭발했습니다. 사업 파트가들은 서로를 쳐다봤고 은행가들은 미간을 찌푸렸죠. 최 여사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몸을 의지했습니다. 진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3부.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화면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누렇게 바랜 빈문서가 클로즈업되고 수연의 외할아버지 필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격처럼 수많은 옛 신문 기사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장인 업계를 뒤흔든 악덕 사채 스캔들, 빚에 덫에 무너지는 장인 가문들, 사건의 주모자는 이라는 제목 아래에는 이진우의 할아버지 젊은 시절의 사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영상은 수연의 한복 자락에서 타오르는 불사조의 이미지로 끝을 맺었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무대 중앙에 마치 정의의 여신처럼 평온하고 위험 있게 서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시선은 호기심이 아닌 충격과 분노,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을 담고 있었죠. 그녀는 마이크를 들고 비수 같은 눈빛으로 최 여사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당신은 제게 가문의 도리와 명예의 빚에 대해 말했죠. 하지만 한 가문의 진정한 유산은 사기로 얼룩진 빈문서가 아니라 인격에 있는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떨고 있는 이진우에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당신과 당신 가족은 내 할머니의 유산으로 당신들의 썩어빠진 명예를 구하려 했죠. 하지만 착각했습니다. 영혼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당신들이 돈으로 절대값을 매길 수 없는 법이니까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단호하고도 명확한 마지막 한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앞에서 저 한수연은 이 명예의 빚을 이씨 가문에 공식적으로 돌려드립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고 쿵 하는 건조한 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돌렸습니다. 불사조가 수놓아진 검은 옷자락이 그녀의 등 뒤에서 오만하게 휘날렸습니다. 그녀는 수백 명의 경악, 어린 침묵 속을 당당히 걸어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문이 닫히자마자 전례 없는 대혼란이 터져 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처럼 기자들이 무대로 몰려들었습니다. 사업 파트너들은 혀를 차며 조용히 자리를 떴고 은행가들은 휴대폰을 꺼내 긴급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씨 가문은 바로 그 순간 파산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명예 때문에 최 여사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무대 위로 쓰러졌고 그녀의 값비싼 한복은 구겨진 휴지 조각처럼 초라해졌습니다. 진우는 경멸의 폭풍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잃은 채 상류사회에서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전락했습니다. 며칠 후 과거 파티에서 수연의 도움을 받았던 노부인이 언론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수연의 인품과 재능을 칭송하며 배은망덕한 조카 손자 가문과의 모든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했죠. 그것은 이씨 가문을 치욕의 진창 속으로 완전히 가라앉힌 마지막 한 방울이었습니다. 수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비단결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장인의 자존심과 정직함이 가진 힘, 그리고 강인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공방은 타격을 입기는커녕 그 어느 때보다 더 유명해졌습니다. 한복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 사람의 감동적인 이야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주문이 쇄도했죠. 수연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가족을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족은 바로 이곳. 한 올 한 올의 비단과 바늘땀 속에, 할머니의 유산 속에,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서 발견한 강인함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그녀는 사랑을 잃었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명예와 영혼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햇살 좋은 오후, 수연은 창가에 앉아 은장도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낡은 과거를 잘라내고 오롯이 자신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미래를 직조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교훈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명성을 살 수는 있지만 돈으로 명예를 살 수는 없다. 진정한 가치는 땀과 눈물, 그리고 정직함으로 만들어진 유산에 있다.